오음의 신박 오늘 9월 6일 오늘이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 순서입니다. 예, 오늘은 전자신문에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니어 시절에요. 90년대에도 저희 시니어 매니저분들 보면 책상에 전자신문을 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전자신문을 보면 워낙 이제 90년대 하면 우리가 IT 강국으로 가던 시절이다 보니까 전자신문에 나오는 이 IT 관련된 기사들이 되게 어렵기도 하고 되게 전문적이고요. 그런 걸 펀드 매니저들이 전자신문을 보는 걸 보고 기본적으로 매경 환경 그리고 거의 뭐 전자신문을 따로 보시는 걸 봤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전자신문을 수요일마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다 보면 계속 시간이 많이 모자라 가지고 웬만하면 삼천포로 좀 안 빠지도록 하려고 하는데 삼천포가 또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새로운 별명 애칭이 생겼더라고요. 이제 삼천포 박세익. 근데 삼천포 박세익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갓세익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제가 제일 좀 부담스러워하는 애칭이 뭐 갓세익. 왜냐하면 그 정도 잘 해야 되는데 메시는 정말 갓 메시 뭐 이래도 되는데요. 저는 그 정도 그렇게 실력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천포 박세익 그리고 동학개미들의 스승도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 부담 때문에 아무래도 진짜 계속 주식 투자의 고수가 되시게끔 이끌어 제가 그나마 저는 뭐 제도권의 펀드 매니저 이제 30년 했으니까요. 그래도 조기 축구에 저희 조기 축구에도 선수 출신 후배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봉사해 주는 거거든요. 예, 좀 그런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각과 관점과 습관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그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계속 신문을 읽어드리니까 운전을 하시든 아니면 또 밤에 잠이 안 오실 때 자전거로 들으시든 꼭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그죠? 운전하면서는 귀로 또 신문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운전하니까 좋고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또 듣다가 주무셔서 좋고 네. 또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데 빨리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 0.6% 역성장 겨우 면한 불황형 흑자라고 돼 있는데 경제 예측 자료는 제가 별로 안 믿는다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GDP 발표가 나오면 GDP 내용 그래도 한번 쭉 읽어봐야 됩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수출 통계도 마찬가지고요. 자,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0.6% 성장했다고 합니다. 민간 정부 소비와 더불어서 대부분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부진했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역성장을 겨우 면했다. 여기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고 돼 있잖아요. 제가 이거 좀 다 읽고 나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0.6%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고요. 실질 GDP 분기별 성장률은 2020년 3분기부터 코로나가 터진 그 다음 분기죠. 3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제로 코로나가 터진 거는 코로나 19이라고 하니까 2019년 11월 정도에 가장 먼저 이제 보도가 됐으니까요. 코로나 발발을 꼭 2분기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아무튼 20년 3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수출 하락으로 지난 4분기에 마이너스 0.3% 마이너스로 돌아섰었죠. 다만 민간 소비 덕분에 올해 1분기에 0.3% 다시 반등한 뒤에 지금 2분기까지 플러스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플러스 기조에도 2분기 성장률을 보면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요. 민간 소비는 의류, 여기 나오네. 이제 민간 소비가 어디가 늘고 어디가 줄였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민간 소비는 의류, 신발 등 준내구재와 음식, 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1% 감소했네요. 정부 소비는 1997년 1분기 마이너스 2.3% 이후 마이너스 2.1%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요? 1997년 1분기 1997년 1분기에 제가 느낌이 좀 안 좋아가지고 빨리 유학을 가야 되겠다 싶어서 회사에 2월 달쯤 사표를 내고 그리고 막 이 유학 서류를 준비해서 그때 아직까지 어플리케이션을 받는 학교가 어딘가 이래 보다가 제가 나온 U 오브 덴버에 어플리케이션을 보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도 약간의 이 동물적 촉이 좀 있어서 96년 하반기부터 유학을 좀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는 그런 약간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97년 1분기에 이미 정부 소비가 2.3%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군요. 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건지. 건설 투자도 토목건설 부진으로 0.8% 감소했고요. 설비 투자의 경우 운송 장비가 줄었지만 기계류가 늘어서 전체적으로 0.5% 증가를 했습니다. 성장률 악화에도 실질 GDP가 늘어난 것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한 덕분인데 GDP 성장 기여도를 보면 내수 부문이 전분기 0.4%포인트에서 0.8% 마이너스 0.8%포인트로 마이너스 전환을 한 가운데 내수가 많이 안 좋아졌다 그죠? 순수출 순수출이 수출에서 이제 수입을 빼는 순수출 기여도가 전분기에 마이너스 0.2%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전환을 했네요. 이 순수출 때문에 결국은 GDP가 플러스로 나온 거네요. 순수출이 2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최정태 한은 국민개정부장은 순수출 증가는 수입이 그간 크게 늘었던 원유 등 에너지류의 재고 조정 과정에서 주로 감소를 했고요. 반면 수출이 1분기에 크게 늘어난 기저효과가 작용을 했고 자동차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반도체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 반도체가 개선되는 조짐을. 2분기 명목 국민총소득 GNI는 직전 분기보다 0.2% 줄었고요. 명목 9의 순수치 요소 소득이 19조 3천억에서 13조 7천억 원으로 크게 줄어서 명목 GDP 성장률 0.9%를 밑돌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목 9의 순수치 요소 소득. 이건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거. 국민 총소득, GNI 뭐 이런 거는 그죠?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 해가지고 총 국내에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해외 법인이 멕시코에 생산해서 미국으로 판 거 이런 게 안 잡히잖아요. 그런데 이 GNI에는 이제 잡히게 되는데 우리나라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에서 이제 벌어서 해외 뭐 수출하고 이런 것도 이제 다 잡히게 되는데 명목 9개 수치 요소 소득
이거 뭔지 그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 저도 뭐 찾아보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 게 코로나 이후에도 빠르게 GDP가 다시 고성장을 하면서 크게 바운스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2009년에도 그렇고 수입이 확 줄면서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흑자가 났다. 그래서 불황형 흑자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흑자 나는 걸에서 이렇게 약간 폄하하게 됩니다.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불황형 흑자 맞죠? 맞는데 정확한 표현입니다. 표현인데 주식 시장에는 새로운 또 유동성 효과가 나는 거죠. 미국에서 페드가 이제 금리를 낮추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요. 페드가 금리를 낮춰주면서 전 세계가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서 유동성 장세가 연출되는데 페드가 돈을 뿌렸다고 해서 그 돈이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강하게 주식을 샀나 보면 주식 안 샀었잖아요. 안 샀습니다. 코로나 때도 이후에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 팔기만 했었지. 그런데 주가는 왜 올라갔는가? 금리가 낮았고 또 하나는 흑자가 저렇게 막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뭐 0.25% 올리고 내리고 그것보다도 실제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어마어마하게 나면 돈이 엄청나게 유입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또 유동성이 공급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결론은 흑자가 불황형 흑자든 호황형 흑자든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냥 주식 투자뿐만 아닙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지난주에 저와 차 한잔 합시다에서 부동산 감정평가사 분이 나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부동산도 관련해서 이래 한 번씩 보다 보면요.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유동성 부분이거든요. 유동성. 근데 유동성 얘기를 거의 다 안 하시더라고요. 거의 다 안 하시는데 홍콩의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때 그 홍콩 집을 누가 샀냐면 중국의 부자들이 홍콩에다가 홍콩이 의료시설 좋죠. 중국이 제일 낙후되어 있는 게 의료시설인데 홍콩이 의료시설 좋죠. 교육 뭐 최고의 홍콩 대학부터 해가지고 홍콩 과기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시큐리티도 좋고 뭐 등등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중국화되고 있지만 그래서 중국의 부자들이 홍콩에다가 막 마구마구 집을 샀거든요. 그 중국에서 1년에 1조 달러씩 번다 했잖아요. 그 돈을 벌어오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뭐 홍콩에다가 집 한 채 사지 하면서 막 질러대면서 홍콩 집값이 또 살인적으로 더 올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할 때 이 우리나라는 특히나 한국은행의 금리도 중요하지만 무역수지, 흑자, 적자, 흑자가 몇 개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이런 유동성을 무시하고 계속 경제 현황만 분석을 하다가 계속 어디 경제연구소 뭐 이런 데서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2차 팬데믹, 3차 팬데믹이 아주 심각할 것 같아서 자산 시장이 크게 떨어질 것 같다는 이 연결고리가 안 맞는 거죠. 네.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놓으시면 평생 재테크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는 제일 중요한 이 얘기 들으셨으니까 이제 안 들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셀트리온 완제의약품 공장 증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완제의약품 공장 증설. 셀트리온도 3년 전에 셀트리온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너무 셀트리온을 주식을 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하지만 셀트리온이 또 그냥 허접하는 회사는 절대 아니거든요. 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세 개 회사가 합병하는 거는 절대 호재가 아니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던 거고요. 가격이 착해지면 언제든지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탑티어에 있는 셀트리온도 기사가 나올 때마다 계속 체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늘어나는 매출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송도 캠퍼스 내에 있는 제1공장 옆에 연간 약 800만 개 액상 바이알 생산이 가능한 신규 완제의약품 공장 증설 절차에, 근데 확실히 바이오는 어렵다 그죠? 액상 바이알 생산이, 이러니까 신규 DP 공장은 최신 공정을 적용해서 효율성을 높여서 기존 DP 공장 대비 파트별 생산 일환을 약 20% 축소해도 생산량은 1.8배 늘어난다고 하네요. 셀트리온은 해당 DP 공장을 증설하면 DP 생산 내재화 비율을 늘려서 매출 증대에 따른 제품 공급 안정성과 원가 절감 효과를 높일 것으로 봤다. 이번 DP 공장을 가동하면 현재 위탁 생산, CMO 위탁 생산으로 생산하는 제품별 단가 대비 약 30% 비용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요. 이에 따른 원가 경쟁력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서 보다 공격적인 해외 입찰 시장 참여나 미국, 유럽의 기타 지역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네요. 신규 공장을 증설하며 기존 2공장 생산 라인과 함께 품목별 집중 생산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고요. 생산 품목 전환 최소화에 따른 생산 효율성 향상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제품 품목별로 DP 생산 라인을 분산해서 꾸준히 증가하는 매출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고요. 셀트리온은 2030년까지 총 22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어서 향후 DP 공장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대되고 있어서 글로벌 CMO들과의 전략적 역할 분배로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생산할 계획입니다. 셀트리온은 신규 공장 건설을 위해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약 1,2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해당 공장은 이미 설계에 돌입했으며 2026년 초 완공을 해서 그해 연말까지 밸리데이션을 거친 후 2027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신규 DP 공장 증설은 생산 능력을 내재화해서 생산 원가 절감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후속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제품 수요 증대에 신속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라면서 매출 수요가 꾸준히 증대할 경우 추가 DP 공장 증설도 검토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번 셀트리온 3사 합병 뉴스였나요? 뭐 그 뉴스 나왔을 때 주가가 한번 빵 튀어가지고 그죠? 예, 그때 그 3사 합병 뉴스는 절대 호재는 아닙니다. 네, 그 말씀드리면서 그 뉴스에 사시면 안 됩니다라고 슬쩍 말씀을 드렸었는데 8월 그게 언제였죠? 6월 초였나? 6월 말이었나요? 언제였나? 16만 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14만 원 얼마네요. 8월 18일이었나 보다 그죠? 그날 하루에 9% 가면서 15만 6천 원까지도 가긴 했는데 어떤 분이 합병을 하면 경영이 또 효율화되는 효과도 있지 않냐 뭐 그런 말씀을 올려놨는데 맞습니다. 예, 맞고요. 그렇게 더 효율적이다 생각하니까 합병을 하겠죠. 합병을 하는데 항상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교과서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요.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주주가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합병을 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돼야 되는데 예, 합병을 하면 오히려 2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2를 쪼개면 3개로 쪼개면 예, 오히려 2가 1, 1, 1 이렇게 되고요. 포스코도 그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룹도 많이 분할을 해서 왜 2를 쪼개면 111 오히려 3이 되냐면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 선물 세트랑 그다음에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사 먹을 수 있는 삼성 반도체가 좋아진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딱 살려고 보면 여기는 가전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휴대폰은 요즘 애플한테도 되게 위협적이고 뭐 좀 바로 밑에까지 애플이 쫓아오고 중국 업체에서도 뭐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샌드위치 되는 그런 느낌인데 뭐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면 순수 반도체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순수 반도체가 뭐가 있지 보면 하이닉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무조건 더 많이 올라가고요.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면 또 반대죠, 그죠? 네, 삼성전자는 그 안에 가전하고 디스플레이, 통신 장비, 네, 또 휴대폰이 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무뎌지죠. 예, 주가의 베타가 무뎌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회사만 내가 골라서 살 수 있다는 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사가 짬뽕 사업부가 짬뽕으로 들어가 있는 걸 네, 분할을 하면 LG화학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LG 2차 전지 사업부를 떼내 버리니까 순수 2차 전지를 살 수 있다 보니까 LG엔솔이 저렇게 시총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주식 투자하실 때 예, 분할은 물적 분할은 아닙니다. 예, 인적 분할은 어느 정도 약간. 근데 인적 분할도 인적 분할도 이게 장기적으로는 주주 가치의 악재인 게 인적 분할을 할 이유가 없는 회사들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홀딩스를 만들고 바로 밑에 이제 사업 회사를 달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요. 이것도 뭐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M&A 가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지금 변화 중에 하나가 이번에 오스템 임플라 같은 임플란트 그 외에 베인 캐피탈이 클래시스 같은 회사 인수하잖아요. 우리나라 회사는 한번 오너가 계속 대대손손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래서 오너십이 바뀌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회사를 저렇게 팔 수도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SM의 경영권 분쟁 거죠. 이수만 회장이 결국은 뭐 자기 거 많이 챙기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약간 쫓겨난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렇게 오너십이 얼마든지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있어야 이 M&A 가치가 붙습니다. 근데 조금 이 말이 길어지는데 조금 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말씀드리면 이 M&A 가치에서도 M&A를 할 때 소액 주주를 얼마나 케어 저 뒤에 케어 is our spirit 네. 그 말처럼 소액 주주를 얼마나 케어해 주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미국은 전체 대주주 물량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전체 공개 매수하면서 아니 똑같은 주식인데 소액 주주든 대주주든 차별이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오너십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서 대주주의 지분만 싹 가져오면 된다라는 생각이고 이 소액 주주들을 배려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지분만 곱하기 2배로 사주고 소액 주주는 그냥 너네들이 뭐의 주주야 뭐 약간 이런 느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인수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아무튼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지막에 공개 매수하면서 소액 주주의 지분 가치까지도 다 사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변화는 시작됐어요. 한국 증시에 약간 디스카운트 요인이
M&A 가치가 조금씩 부각이 되고요. 그러면 주식에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또 하나의 좀 아이디어가 생기죠. 네, M&A를 할 만한 그런 매력적인 회사들은 멀티플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신문 읽으면서 주식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리네.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말씀드렸고요. 셀트리온 얘기하다가 3,000%로 좀 빠졌는데 그 다음 기사는 SKN 무브 윤활기유 넘어서 전력 효율화 글로벌 기업 도약 전기차 데이터 센터 신사업을 가속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너무 이제 핫한 기업들 중심으로 기사를 읽어드린 것 같아서 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쪽도 쭉 한번 다 이렇게 읽어봐야 되거든요. SKN 무브가 2040년 54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력 효율화 시장을 이끄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네요. 윤활유 브랜드 지크 사업 영역을 내연기관, 엔진 오일에서 전기차, 데이터 센터 등 신시장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SKM 무브는 5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에서 지크의 미래 비전 발표 자리인 지크 브랜드 데이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를 했네요. 국내 정유업계 최초의 윤활유 브랜드 지크를 통해서 미래 에너지의 핵심인 전력 효율과 관련된 모든 플루이드 유체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전기차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배터리 등 전기 에너지가 쓰이는 모든 곳에 전력 효율을 높이는 제품을 지크 EFLO라는 이름으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SKM 무브는 2013년부터 전기차용 윤활유를 개발해 제품을 제공하고 있고요. 전기차용 윤활유요? 그러면 모터에다가 들어가는 윤활유인가 보다, 그죠? 사실 예전에 이 루브리컨트였던 것 같은데 하도 SK는 기업을 자꾸만 쪼개니까 지금은 SKM 무브로 이름이 이렇게 좀 바뀌어져 있는데 그때 상장을 하려다 상장이 한번 취소되고 나중에 상장이 됐던가 상장을 못했던가 그랬었는데 요 IR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IR 할 때 제가 가봤었거든요. 가서 쭉 얘기를 듣는데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도래하고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내연기관차가 이제 앞으로 50% 이내로 줄어들 건데 이 윤활유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없어질 시장 아닌가? 나중에 100% 전기차로 다 바뀌면 없어질 시장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워런 버핏이 10년 들고 갈 생각을 하라는 얘기처럼 10년 동안 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계속 이렇게 우상향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중간에 샀다가 물려도 기다리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윤활유 시장은 안 되겠구나 해서 그냥 그때 이래 보고 별로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나왔던 기억이 났었는데 근데 전기차용 윤활유를 개발해서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답니다. 2013년부터. 글로벌 1위 고급 기유 그룹 3를 기반으로 관련 시장 점유율 40% 확보했다. 경쟁력을 기반으로 2040년 전기차 윤활유 시장에서 글로벌 톱티어로 도약한다는 목표이고요.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2040년 전기차 비중은 전체 자동차 수의 4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망도 자꾸 전망하는 기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죠? 2040년이면 아직까지도 또 17년 더 남았는데 어디는 2030년, 어디는 2035년 이런데 여기는 2040년이 돼야 전기차가 48%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판매가 되는 거라
전체 자동차에서 이거랑 좀 다르겠네요. 기존에 이미 팔렸던 내연기관차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그죠? 전체 판매의 50%가 되는 거라 2030년 되면 신차의 50%가 전기차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전체 지금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네. 그렇다면 2040년까지는 여전히 내연기관차가 52%는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차용 윤활유 시장 역시 2040년에는 12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열관리 시장도 선제적으로 공략한다. 전기 사용량이 늘고 장비 밀집도가 높아짐에 따라 빨열을 제어하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열관리가 중요해질 전망인데, SKM무브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전기차용 배터리 등의 열 관리를 위한 액침 냉각 시장이 2020년 1조 원 미만에서 2040년 42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고 합니다. 액침 냉각은 냉각류에 직접 제품을 침전시켜 냉각하는 차세대 열 관리 기술이라고 하네요. 데이터 센터의 경우 공기를 이용한 공냉식 대비 총 전력 효율을 30% 이상 개선할 수가 있고요. SKM무브는 그룹 3 윤활기유를 원료로 냉각 효율과 안정성을 높인 열관리 플루이드를 개발해서 향후 개화할 액침 냉각 시장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입니다. 지난해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시스템 전문 기업인 미국 GRC에 2,500만 달러의 지분 투자를 단행을 했고, 미국 PC 제조 및 IT 솔루션 기업 델 커널리지스와 기술 상용화를 위한 MOU도 체결했네요. 전기차용 배터리, ESS 열 관리를 위한 플루이드도 각각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있고요. 전기차용 냉난방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냉매 플루이드 연구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기존 내연기관용 지크의 경쟁력도 지속 강화를 하고요. 클라인 리포트에 따르면 인도는 내연기관 엔진 오일 수요가 22년부터 2040년까지 연평균 6.6%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네요. 동남아와 서남아시아, 중동 등지에서 인도와 같은 비전동화 시장을 발굴해서 지크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상규 SK무브 사장은 전기차 시대를 맞아 윤활유 수요가 꺾일 것이라고, 전기차도 전용 윤활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SK무브는 2040년 12조 원으로 성장할 전기차용 윤활유 시장에서 글로벌 탑티어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 데이터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열 관리를 통한 전력 효율 증대가 미래 핵심 비즈니스 영역으로 부상할 것이라면서 SKM무브의 고급 윤활기유 경쟁력과 R&D 역량을 바탕으로 액침 냉각과 열 관리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SFA 레이저 기반 배터리 전극 장비 사업화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SFA 아산 사업장 전경 사진이 쭉 나오는데, SFA가 레이저 기반 전극 공정 장비 사업화에 나서는데요.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축적한 레이저 기술의 CIS 인수로 확보한 전극 공정 장비를 융합하는 것이고요. SFA는 5일 데크데이 행사를 열고 레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전극 공정 생산성과 건조 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신개념 장비를 개발해 사업화하겠다고 밝혔네요. 핵심은 하이브리드 코터와 통합 포스트 드라잉 장비다. 어렵다 그죠? 하이브리드 코터는 전극 공정 내의 코팅 공정에
코팅을 시키는 장비인가 보다. 그죠? 코터. 코팅 공정에 레이저 건조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열풍 건조 방식 대비 동일 설치 면적에서 생산 속도를 2배나 향상시키고 동일 생산 속도 내에서도 설치 면적을 50%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통합 포스트 드라잉 장비는 이 프레싱, 코팅이 완료된 전극을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서 전극의 두께를 줄이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프레싱 공정과 슬리팅, 전극을 일정한 폭으로 절단하는 공정과 건조 공정을 통합해서 기존 공법 대비 건조 속도와 품질 균일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비라고 합니다. 최교원 SFA 이사는 현재 2차전지 전극 공정에서는 레이저 장비가 적용된 적이 없다면서 배터리 집접도가 향상이 되고 대형화되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내의 배터리 제조사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는 만큼 레이저 기술이 적용된 장비가 근시일 내에 사업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회사는 전극 공정 외에 조립 공정 내에서도 레이저 기술을 접목을 해서 정밀도와 가공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레이저 노칭과 레이저 웰딩 등 장비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냥 한번 주가가 어떤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요. 주가가 되게 안 좋네요. 22년 33,000원에서 45,000원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는요, 23년 올해 신저가입니다. 52주 신저가가 났네요. 이번에 8월 달에. 14년, 15년, 16년도에 쭉 올라왔다가 그동안은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또 한번 쓱 봐야죠. 체크하는 게 일단 대주주 지분율 한번 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5.85% 들어와 있네요. DY홀딩스가 41% 들어와 있고, 베어링 자산운용이 7.8%, 8%나 들어와 있고, 국민연금도 들어와 있고, 15, 65, 자사주까지 해서 한 70% 되는데, 주식은 많이 물량이 잠겨 있는 부분인데 98년도에 SFA라서 삼성 테크인의 자동화 사업부가 분사하면서 만들어졌고요. 삼성그룹에서 분사해서 나온 회사들의 이름이 S몰로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출액은 1조 5천억씩 3년 연속 1조 5천억, 1조 5천억, 1조 6천억, 올해 1조 9천억. 영업이익도 1,600억, 1,800억, 1,600억, 1,200억. 네, 영업이익이 한 1,800억인데 올해 1,200억으로 이익이 많이 떨어졌네요. 반도체 쪽이 다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연간을 조금 길게 해서 2018년도에 반도체가 가장 이익이 많이 났을 때 보니까 매출은 1조 5천억인데 영업이익이 2,300억 났었네요. 2,300억 나다가 지금 1,200억 하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년에 2,100억, 내후년이 2,700억이라는데 이 숫자가 확실하게 나올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되고요. 2천억인데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또 한번 살짝 봐야 되죠. 시가총액은 1조 2천억. 2천억 영업이익 보는데 1조 2천억이면 PR이 되게 낮다, 그죠? PR이. 당기순이익은 지금 900억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작년에 1,000억이었고요. 그러면 1,000억 곱하기 시총이 1조 2천억이니까 12배 정도. 반도체나 이런 쪽은 PBR이 중요하니까 PBR은 1.08. 그러면 뭐 크게 이렇게 비싸진 않은데 얼마 전에 IR을 했었군요. 네.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올 때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찾아보거든요. 네. 주가가 안 좋아서 이런 기사를 내나? 뭐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항상 해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좀 주가가 안 좋아서 기사를 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 다음 네, 기사는 재밌는 기사였는데요. 칼럼입니다. ET 단상, 애플이 던진 XR 시장 도전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정원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부사장님이시네요. 2014년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2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그랬었죠. 2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조 6천억 정도 됩니다. 필자는 당시에 지금 회사에 있었고 가상현실 VR에 빠져 있던 시기라서 오큘러스가 어떤 회사인지 잘 알고 있었다. 오큘러스 창업자 팔머 러키도 만나고 누구인지 알고 있을 정도로 전문가로 불리고 있을 때였는데 필자도 80명도 채 안 되는 회사를 이제 설립한 지 2년인데 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동시에 VR 시장은 빨리 성장하겠다는 기대가 커졌고요. 실제 오큘러스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페이스북이 VR 회사를 2조 5천억 원에 인수한 사실에 놀라 이 시장의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네, 실제로 그랬었죠. 이후 10년이 되는 2023년 애플이 확장현실 XR, 네, Extended Reality인가 뭐 그렇죠.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고요. 애플 참가는 다른 기업 참가와는 의미가 다르다. 애플은 자신만의 생태계를 누구보다도 잘 만드는 기업이다. 동시에 최초는 아니지만 최초인 듯한 인상을 만드는데 선수다. 맥이 그랬고 MP3 플레이어가 그랬고 무엇보다 스마트폰은 아이폰이 최초라고 알고 있을 정도로 시장에 빠르게 진입했다. 사실 스마트폰은 블랙베리 2002년도에 나왔다. 블랙베리가 선두주자였었죠. 이후에도 아이패드로 패드 시장을 열었고 아이팟으로 무선 이어폰 시장을 개척했고 애플워치로는 스마트워치 시장을 만들었네요. 하지만 애플이 최초는 다 아니었다. 애플은 최초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최초인 것 같은 시장을 지속적으로 열고 있는 것이다. 야, 애플의 경쟁력은 한 마리로 이거네요. 이거 그죠? 네,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서 1등을 다 죽여버리고 그냥 본인들이 1등이 되고 강력한 그런 고객 충성도를 바탕으로 경제적 혜자를 딱 구축하는 참 위대한 회사입니다. 이유는 사용자 경험에 있다. 맥이 PC에서 GUI라고 하는 이 그래픽 이용자 환경을 적용하며 개인 PC 시장을 열었고 아이팟 디스플레이와 컬릭휠 UX는 MP3 시장을 선도했고요. 아이팟 발전으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할 때 모습은 너무나 유명하다. 아이팟, 폰,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수차례 반복하며 이 세계가 하나면 된다. 바로 아이폰이다. 아이폰 UX는 이 시대 최고 발명품이 됐고 모든 스마트폰이 아이폰 UX를 따라하기 바빴고요. 콩나물 대가리 모양 에어팟은 귀에 꽂으면 너 음악 들으려고 하지 하고 바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빼면 음악이 멈추는 UX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즐거움을 준다. 이러한 UX는 소위 말하는 애플바를 형성하게 만들었고 한번 애플 생태계에 들어가면 빠져나가기 쉽지 않게 만들어서 지속적인 구매층을 만들고 확장한다. 야, 애플의 기업 경쟁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애플이 어떤 제품을 내든지 구매할 준비가 된 소비자들은 애플이 확장한 생태계 혹은 새로운 제품도 구매한다. 애플이 발표한 비전 프로는 컨트롤러가 없다. 12개 카메라와 5개 센서로 시선 추적과 제스처 인식이 가능해서 모든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컨트롤러가 없어서 어떤 상황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재미있고 익숙한 조작이 되면 그것으로 사람들은 만족한다. 또한 XR은 현실 경험을 가상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컨트롤러는 공간에 어울리는 UX가 아니다. 내가 직접 가상 공간을 조작할 수가 없으니 컨트롤러로 대신해 조작하기 때문이다. 애플은 이러한 UX를 최적화하는 XR 전용
OS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아이폰의 iOS를 통해 생태계를 개척했듯이 비전 프로에서도 XR OS가 있고 최적화한 UX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망된다. 주목할 점 바로 이러한 준비를 메타는 하는가다. 과연 이러한 준비를 메타는 하고 있을까? 이제 메타와 애플 대결은 시작됐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누가 먼저 대중의 마음에 최초가 되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야, 최근에 읽어본 칼럼 중에 최고의 칼럼이네요. 최정환 부사장님이네요. 요번 칼럼을 앞으로도 계속 골라서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기사 IIA 모빌리티 차세대 전기차 부품 시장을 잡으라. 이 기사는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네, 전기차 부품 시장을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의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SDI, 삼성 디스플레이 등등 기업들이 나와서 어떤 제품을 선보였는지 중국의 CATL도 나와서 뭔가를 발표를 많이 했네요. 네, 기사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